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손동작 전체를 그대로 따라하는 특수장갑을 개발했습니다. 장갑만 끼면 로봇 손을 내 맘대로 손쉽게 조정할 수 있어 로봇 수술과 같은 정교한 동작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 변동성이 커지면서 예보 시스템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상 예측 모델의 유효성이 입증되면서 기존 수치 예측 모델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도 개발 중입니다. 병충해 저항성을 높인 신품 종벼 빠르미의 올해 첫 수확이 진행됐습니다. 빠르미는 짧은 생육기간 덕에 비료와 농업용수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적어 환경 보호 효과도 지녔습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튼 대표가 자금 800억 원이 있지만 당장 피해 구제의 사용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산 지연 사태가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까지 번지면서 피해자들의 분노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섬세한 사람 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신축성 장갑을 개발했습니다. 이 장갑을 끼고 움직이면 로봇 손을 마치 내 손처럼 쉽게 조정할 수 있어서 정교한 손 동작이 요구되는 로봇 수술 등에 응용될 전망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신축성이 좋은 장갑입니다. 이 장갑 위에 유연한 소재의 얇은 센서를 덧붙였습니다. 장갑을 낀 손을 움직이자 가상 공간에서 가상의 손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장갑을 직접 착용해봤습니다.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로봇손이 탁구공 크기의 공을 짚고 컴퓨터 마우스 위를 움직이는 등 사람 손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특수 장갑이 손동작을 정밀하게 감지하기 때문인데 연구진은 유연한 액체 금속 센서를 이용해 손가락의 뼈 길이와 관절 각도를 동시에 추정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손가락 위치만을 추정하거나 제한된 손 동작만을 감지했는데 이 기술은 손의 전체적인 동작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장갑 위에 되게 잘 늘어나는 실리콘 고무로 이루어진 얇은 층이 있습니다. 이 얇은 층에는 액체 금속으로 이루어진 회로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손이 움직일 때마다 이 액체 금속 회로가 조금씩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전기 저항이 변화합니다. 의료 현장에선 이미 수술용 로봇이 사용되지만 의사가 일정 기간 훈련을 해야 하는 등 조정이 까다롭습니다. 내 손이 움직이는 대로 로봇을 직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원격 수술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웨어러블 장치 없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몰입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스트 융합기술학제학부 김경중 교수 연구팀은 고해상도 카펫형 촉각 센서로 사용자의 발 압력 데이터를 상세하게 분석해 행동을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고해상도 발 압력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인 자가학습 비전 트랜스포머를 개발해 유사한 동작도 정확하게 구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웨어러블 센서 없이도 사용자의 의도와 동작을 더 정밀하게 파악하는 건 물론 가상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이동을 구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또 의료 분야에선 환자의 재활 과정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고 교육 분야에선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구에 접근하는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키는 실험에 쓰인 소행성들의 나이가 추정됐습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은 나사의 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행성 디디모스와 디모르포스의 나이를 각각 1250만 년과 30만 년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진은 표면 충돌구를 통해 각각의 나이를 추정했으며 디모르포스는 디디모스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이 중력 영향으로 뭉쳐 만들어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나사는 지구에서 약 11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무게 570kg의 다트 우주선을 시속 2만 2000km로 충돌시켰으며 우주선 충돌 이후 공전 주기가 짧아지는 등 소행성 궤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장본인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 800억 원이 남아있지만 당장 피해 구제에 쓸 수가 없다고 밝히면서 그럼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고객과 판매자들의 자원에 투입될 자금을 회수할 길이 현재로선 막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입에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자와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돌아온 대답은 돈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800억이 맥스가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정산 자금으로 바로 쓸 수 없다는 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으로선 구영배 대표가 국내든 해외든 어딘가에 은닉했을 자금 추적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어쨌든 큐텐 측에 가용한 자금이라든가 혹여 어쨌든 외부로 유용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 내지는 그 규모 등을 파악해서 그 책임 재산을 확보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면서 피해 고객 결제 환불을 진행 중인 피지사 측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게 돼 난감해졌습니다. 피해 판매자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 정부로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금리 대출 형태의 지원이라서 경영난에 빠진 판매업체들이 자칫 원리금 상환을 못하면 자금을 지원한 공공기관들이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 세금이 이번 사태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소비자 환불은 100% 이루어져야 되고 판매자 미정산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 또 우리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기업인의 탐욕과 이를 제때 견제하지 못한 정책당국의 무책임 속에서 1조 이상으로 추산되는 티몬 위메프 사태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커집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이런 가운데 티몬 위메프가 법원의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에 대한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법원의 통제 감독 아래 영업을 정상화하며 채권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의 신문기일을 오는 8월 2일로 정하면서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31일 앱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이번 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금이 확보되면 법원 허가 등 보전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 채권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 환불은 신용카드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며 빠른 정상화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지문에 적었습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또 다른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커머스는 지난 30일 판매자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 쇼핑과 도서, AK몰이 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 사태로 판매 정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피지사의 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 입점업체에 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부득이한 판매 대금 정산 지연에 대해선 사과와 양해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지역 의대 졸업자 10명 가운데 4명이 수도권 지역 병원에 취업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승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대 졸업생 9천여 명의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6,500여 명 가운데 42%가 수도권 병원에 취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신이 졸업한 의대 소재지에 취업한 의사 비율이 경북은 3.3%, 울산은 8.6%에 그쳤고 대구와 광주, 충북만 50%를 넘겼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백 의원은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 의대에 정원을 배치한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세종 충남대병원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 진료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누리집 공지를 통해 전문의 사직으로 불가피하게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유지할 수 없어 8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성인 응급실 진료 시간을 제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다행히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상 진료가 이뤄집니다. 병원 측은 최근 응급실에서 일하던 전문의 12명 가운데 1명이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내 전문의 충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 달 동안은 응급실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날씨 예보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료를 학습해 미래를 내다보는 건데 변화무쌍해진 날씨를 예측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에 발생한 3호 태풍 개미. 슈퍼컴을 활용한 수치 예측 모델은 태풍이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 예보관들은 중국에 상륙한 뒤 소멸하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태풍은 중국 내륙으로 진출하면서 인공지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존 수치 예측 모델은 대기의 흐름을 방정식으로 풀어 예측합니다. 반면 인공지능 예측 모델은 과거의 사례를 기반으로 중요한 패턴과 특징들을 학습한 뒤 미래를 예측합니다. 두 모델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태풍을 비롯해 인공지능의 유효성이 입증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2022년부터 인공지능 기상예측 모델 카리나를 개발 중입니다. 1979년부터의 기상 데이터를 학습했더니 해외 AI 모델과 견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전지구 30일치 예측을 하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그렇게 빠른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모델들이나 저희 모델들도 기존의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현업 예보 모델보다는 정확한 편이다. 여기에 기존 수치 모델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In climate, small errors can build up over time and become pretty big. With AI, it helps correct for the errors in these models. Scientists are better able to build a more accurate prediction engine. 우리 기상청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 중인데 강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기 관점에서의 강수 예측이고요. AI 모델과 이 수치예보 모델이 결합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수치예보 모델의 수식이라든지 방정식 일종의 참고 자료로 학습에 더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기후 위기 시대, 변동성이 커지며 날씨 예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예보 전력도 기존 슈퍼컴퓨터 모델에 인공지능을 더한 뒤 예보관의 경험을 녹이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극한호우가 이례적으로 잦았던 여름 장마가 지난 27일로 종료됐습니다. 이제는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확장하며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년보다 강력한 호우가 유난히 잦았던 장마였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영남에서 운영 중인 긴급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된 것만 방제 기간 모두 85차례. 수도권만 비교해도 지난해 6건으로 5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무조건 피해가 발생하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도 군산, 익산을 비롯해 전국 9곳에서 관측됐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200년 만에 한 번 보는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장마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472mm, 평년보다 32%가량 많았습니다. 하지만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장마 전선이 북한으로 북상하며 장마는 끝났습니다. 태풍 개미가 약화되면서 기압계가 안정화되었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27일경 우리나라는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폭우 대신 폭염이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여름 무더위 강도는 예년보다 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가 더 높은 푹푹 찌는 찜통더위와 초열대야가 잦아지겠습니다. 지금 해양성으로 만들어진 북태평양 고기압에 오랜만에 잘 드러나는 원인으로서는 라니냐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위까지 많이 증발해서가지고 보다 열적으로 잘 활발하게 확장하는. 폭염은 8월 상순까지 이어지고 이후에는 무더위와 기습적인 호우가 교차하는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기록적 폭염이 미국을 덮친 가운데 교도소에 갇힌 죄수들이 에어컨이 없는 감옥은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로 헌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텍사스주 수감자들을 지원하는 인권단체는 소송에서 교도소의 한여름 실내 온도는 섭씨 49도까지 올라간다며 법에 규정된 대로 섭씨 18도에서 29도 사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출소자는 감옥 바닥에 계란을 부쳐먹는 것도 봤다며 수감자들이 더위 때문에 변기물을 끼얹고 시원한 병동으로 이송되기 위해 가짜 자살 시도나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텍사스주 검찰은 폭염 시기에는 선풍기 사용과 수건, 휴게실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주 감옥의 환경은 헌법에 어긋날 정도로 지나치게 잔인한 상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장마 이후 높은 습도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4명을 포함해 9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2명보다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 질환으로는 열 탈진이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열사병이 2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온열 질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전체 환자의 57%가 발생했는데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7월 17일 강화군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연수구에 두 번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연수구에서 말라리아 군집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군집 사례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 내에서 환자 2명의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환자 거주지 사이에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입니다. 앞서 지난 6월 18일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천시는 연수구에서 군집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환자 발생 지역 모기 서식 환경 조사와 거주지 점검, 위험 요인 확인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곡식연근은 가을이 아니라 이 한여름에 작물을 거두는 곳이 있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올해 첫 벼수학이 진행됐는데요. 새로운 기술로 개발해 성장 속도는 빠르고 재배 비용은 물론 재배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게 줄였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초록빛 논 옆으로 노란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농기계가 논을 쉴 새 없이 오가고 갓 수확된 벽시들이 가득 담깁니다. 한여름 올해 전국에서 처음 수확된 쌀입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병충해 저항성을 높여 개발한 품종인 초조생종벼 2세대 빠름입니다. 빠름이는 올해 4월에 모내기를 한 뒤 한여름에 수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빠름이는 벼가 물에 잠겨 있어야 하는 담수 기간은 87일로 일반 벼인 만생종에 비교해 50일 정도 짧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용수 사용량을 6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짧은 생육기간 덕분에 비료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고 인건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용은 줄어든 데다 수매 단가는 일반 벼보다 30% 정도 높게 책정돼 재배 농가의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며 농민들은 크게 반깁니다. 각종 농작업 투입되는 인력이 축소되고 투입되는 비용 또한 아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전국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햅쌀을 고품질로 출시할 수 있어서 빠름이는 환경 보호에도 한몫합니다. 벼는 논에 물에 차 있을 때 땅속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량이 가장 많은 작물. 하지만 빠름이는 생육기간이 짧은 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 환경부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우수 사례로도 선정됐습니다. 논물 가두기 하는 시기가 짧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메탄 저감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 벼 대비해서 30% 이상의 메탄 저감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은 2세대 빠름이의 재배 면적을 늘려 햅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품종으로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우리 군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 배치하기로 한 가운데 그 위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드론을 비롯한 무인 비행체를 순식간에 태워서 추락시키는 시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서 솟아오른 드론이 지상 20m 높이에 머물며 바다와 육지를 내려다봅니다. 카운트다운에 따라 레이저를 쏘았더니 곧바로 드론에 불이 붙습니다.
공중에 머물던 드론은 방향을 잃고 추락해 건물에 부딪히며 파손됩니다. 열 에너지를 쏴서 물리적으로 표적을 태우거나 파괴하는 레이저 대공무기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5년 동안 870억 원을 들여 개발에 성공했고 올해부터 1,300억 원을 들여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평가에서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100% 명중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표적 위치 확인 장치로 표적의 위치를 확인하고 발사 장치로 추적해가며 조준한 뒤 레이저로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고정형인 블록 1에 이어 이동형으로 개발되고 있는 블록 2는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돼 더 유연하게 전략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저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력화한 우리 군은 운용 개념을 발전시켜 방산 수출 시장 선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단 신개념 레이저 무기의 연구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빠른 시간 내에 전력화를 통해 그 레이저 무기의 선도적 운용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억 원에 이르는 미사일과 달리 한 발에 2,000원에 불과하고 낙탄 피해 우려가 없는 레이저 대공무기는 북한의 무인기나 쓰레기 풍선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모인 보이스피싱 정부합동 수사단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스미싱 문자 발송과 악성의 묘포 등 범행 수법이 고도화하고 투자 리딩방 유인, 로맨스 스캠 등 속이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이후 감소 추세였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올해 상반기에 3,242억 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위험을 보인다며 더 강력한 대처를 위해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4,472억 원으로 지난 2021년에 비해 약 42%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인공지능 기상 예측 모델의 유효성이 입증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엔비디아와도 협력해 생성 AI를 활용한 날씨 예측 공동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슈퍼컴퓨터 모델보다 비용은 절감하면서 더 정확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만큼 AI 예보관이 기후위기 시대 대응 역량을 높여주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